유럽 폭염 현장에서 수많은 약자의 죽음을 목격한 25년차 노인 복지 전문가 실비아. 그녀는 거대 도시 서울 역시 더위 앞에 처참히 무너질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도착한 그녀는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합니다. 길마다 펼쳐진 그늘막과 냉방 정류장, 그리고 홀로 남은 노인의 문을 쉴 새 없이 두드리는 사람들까지. 한국은 대체 어떻게 이 지옥 같은 더위 속에서 단 한 사람도 방치하지 않고 살려내고 있는 걸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남겨주세요.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확 밀려왔어요. 저는 25년 전 작은 요양원의 말단 요양보호사로 돌봄 현장에 첫 발을 내디뎠고 지금은 유럽의 노년층 복지 정책을 연구하는 실비아입니다. 이번 서울행은 솔직히 피하고 싶은 출장이었어요. 폭염이 도시를 덮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들은 항상 제가 평생을 바쳐 돌보았던 노약자들이었으니까요.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이번 여름, 아시아의 거대 메가시티인 서울도 분명 절망적인 상황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택시에 올랐습니다. 에어컨 바람은 시원했지만 제 마음은 전혀 편치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3년 전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살인적인 폭염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혼자 살던 수많은 어르신이 찜통 같은 집 안에서 혹은 그늘 하나 없는 길거리에서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죠. 아무도 그들의 안부를 제때 묻지 못했고 국가의 구호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어리를 열고 한국의 붕괴된 시스템을 비판할 보고서 초안을 이미 작성해 둔 상태였어요. 하지만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거리는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무더위에 지쳐 아스팔트 위에 쓰러진 사람도 없었고 구급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시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유기적으로 굴러가고 있었죠. 광화문 사거리에 차가 멈췄을 때 저는 횡단보도 앞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커다란 녹색 천막 아래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백발의 어르신들도 지팡이를 짚고 그 아래에서 조용히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놀랐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기도 전에 서울역 앞에 내렸습니다. 통역사가 땀을 닦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실비아, 정말 이 땡볕에 직접 걸으실 건가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회의실 책상에 놓인 서류 쪼가리 말고 진짜 거리의 온도를 제 피부로 직접 느끼고 싶었거든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턱 막히는 열기가 전신을 강하게 감쌌습니다. 달아오른 아스팔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제 상상 이상으로 맹렬했어요. 불과 10분도 지나지 않아 이마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얇은 셔츠는 이미 등에 흠뻑 젖어 딱 달라붙어 버렸죠. 20분을 서 있자 핑 돌며 현기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서울의 폭염은 제가 유럽에서 겪었던 건조한 더위보다 훨씬 습하고 무거웠어요.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수증기가 폐 속으로 직접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정도 날씨라면 노약자들이 집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고쳐 메고 사람들의 동선을 유심히 살폈어요. 그들은 거대한 태양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보이지 않는 물길을 따라 흘러가듯 움직였죠. 횡단보도 그늘막에서 상가 건물의 처마 밑으로 그리고 다시 지하철역 입구로 쟁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주의 깊게 본 것은 지팡이를 짚거나 장바구니를 든 노인들의 동선이었어요. 그들은 결코 무방비 상태로 걷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어르신이 제 곁을 지나가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횡단보도 쪽 천막을 가리키며 무언가 말씀하셨죠. 통역사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그 뜻을 전해주었습니다. 외국인 같은데 이런 땡볕에 오래 서 있으면 큰일 난다고 어서 저기 그늘 밑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대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35도가 넘는 이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 길을 가던 한국의 노인이 오히려 낯선 이방인인 제 건강을 먼저 걱정해 준 겁니다. 멍한 기분으로 저는 그늘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작은 천막 하나가 주변의 온도를 획기적으로 낮춰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수리를 찌르듯 내리꽂히던 직사광선이 차단되자 비로소 제대로 숨을 고를 수 있었어요. 제 옆에는 안전모를 쓴 배달원과 차가운 물병을 든 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특별히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이 거대한 재난 속에서 아주 작은 공간을 나누어 쓰고 있었죠. 저는 다이어리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장에 확신에 차서 적어두었던 한국의 폭염. 피해라는 문장을 펜으로 강하게 두 줄 그어 지워버렸습니다. 대신 그 아래에 완전히 새로운 문장을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이 도시는 폭염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일상을 조각내어 더위를 피하고 있다.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요양보호사로 일했던 제 뼛속 깊은 경험상, 재난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 물품이 아닙니다. 몸이 무너지기 직전에 멈추어 기댈 수 있는 아주 작은 쉼표들이죠. 그리고 서울은 바로 그 생명줄 같은 쉼표들을 도시 곳곳에 촘촘히 흩뿌려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역사를 돌아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정을 전면 수정합시다. 관공서 브리핑이나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 지옥 같은 더위를 견디며 일상을 이어가는지 그들의 실제 동선을 끝까지 따라가 봐야겠어요. 통역사는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방향을 틀어 도심 깊숙한 곳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등줄기로 땀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제 발걸음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보다 훨씬 가볍고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사람을 묵묵히 살려내는 거대한 그물망을 확인할 참이었으니까요. 그늘막 아래에서 한숨을 돌린 뒤 저는 다시 뜨거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버스 정류장을 목표로 삼았어요. 통역사가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가자고 말렸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했던 제 경험상 재난 속에서 노약자들을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건 걷는 시간이 아닙니다. 꼼짝하지 못하고 길 위에서 무언가를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이죠. 버스가 오지 않는 몇 분의 기다림이 사람의 진을 완전히 빼놓거든요.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전광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가 타려던 버스 옆에 7분 지연이라는 붉은 글씨가 떠 있었어요. 평소라면 7분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죠. 햇볕을 피할 곳도 앉을 곳도 없이 버스를 놓칠까봐 그 자리에 서 있어야만 한다면 그 7분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만큼 잔인합니다. 저는 유럽의 텅 빈 정류장들을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곳에선 기다리다 지쳐 쓰러지는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았으니까요. 그때 통역사가 제 소매를 살짝 끌어당겼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저는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거든요. 제 상식 속 버스 정류장은 기껏해야 좁은 지붕 하나에 낡은 벤치 하나가 전부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있는 정류장은 완전히 달랐어요. 거대한 유리부스 형태였고 단단한 자동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놀랐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바깥에 찌는 듯한 열기와는 완벽하게 차단된 서늘한 공기가 제 얼굴을 감쌌어요. 최고급 호텔 로비처럼 완벽한 냉방은 아니었지만 펄펄 끓는 거리에서 달아오른 체온을 식히기에는 충분하고도 남는 온도였습니다. 부스 안쪽에는 서너 명의 사람들이 쾌적하게 앉아 있었어요. 저는 멍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예상조차 하지 못한 풍경이었어요. 벽면에는 현재 온도와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선명한 스크린이 빛나고 있었죠. 제 맞은편에는 백발의 어르신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작은 장바구니를 발밑에 내려두고 보온병에서 물을 따라 천천히 마시고 계셨어요. 창밖 도로 위로는 아스팔트의 열기 때문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이 안의 시간은 아주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작은 유리 부스는 단순히 에어컨이 나오는 대기실이 아니었어요.
더위 앞에서 약자들이 자신의 체력을 아끼고 무리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거대한 사회적 안전망이었습니다. 이런 시설이 서울의 모든 정류장에 있는 건 아니라고 통역사가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들렸어요. 모든 곳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폭염이 닥쳤을 때 거리의 기다림을 개인의 몫으로만 방치하지 않으려는 이 도시의 태도가 저를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르신도 짐을 챙겨 천천히 밖으로 나갔죠. 땡볕에서 통째로 7분을 버틴 사람의 걸음이 아니라 안전한 곳에서 충분히 몸을 식힌 사람의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냉방 정류장이 없는 좁은 골목길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버티는 걸까요? 저는 대로변을 벗어나 평범한 주택가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창한 공공시설이 아니라 진짜 서민들의 생활 공간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5분쯤 걸었을 때 작은 편의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문이 끊임없이 열리고 닫혔어요. 문이 열릴 때마다 아주 짧게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냉기가 골목의 공기를 미세하게 식혀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의점 앞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헬멧을 쓴 배달기사가 들어와 차가운 생수를 집어들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건설 노동자는 얼음컵을 사서 계산대 앞에 섰죠. 허리가 굽은 어르신 한 분은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척하며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 잠시 이마에 땀을 식히고 계셨습니다. 이들은 물건을 사는 행위 너머로 각자의 방식으로 폭염 속 생존을 위한 짧은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편의점 직원은 그 풍경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조금 더 걷자 이번에는 약국이 나타났습니다. 문 앞에는 어지러우면 무리하지 말고 들어와 쉬라는 다정한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그 옆으로는 에어컨이 켜진 작은 카페가 있었고 곧바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나오는 지하철역 입구가 이어졌습니다. 편의점, 약국, 카페, 지하철역. 각각은 철저히 상업적이고 기능적인 공간들입니다. 하지만 재난 같은 폭염 속에서 이 공간들은 서로 촘촘하게 이어져 하나의 거대한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깨달았습니다. 한국 거리가 폭염에도 멈추지 않는 진짜 이유는 특별한 마법 때문이 아니었어요. 간격이었습니다. 사람이 더위에 완전히 굴복하여 쓰러지기 직전, 딱 그 한계점이 오기 전에 몸을 피할 수 있는 서늘한 공간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짧은 간격 말입니다. 유럽의 텅 빈 광장과 끝없는 돌길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밀도였죠. 돈을 쓰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섞여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다이어리에 굵은 펜으로 적었습니다. 이 도시는 약자에게 쉴 틈을 내어주는데 결코 인색하지 않다. 골목을 빠져나와 걷다 보니 다시 뜨거운 열기가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40도의 뙤약볕은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마에서 흐른 땀이 눈으로 들어가 따가웠습니다. 통역사가 제 상태를 살피더니 급히 제안했습니다. 실비아, 목적지까지는 지상으로 400m 정도 남았는데 지하로 내려가서 걷는 게 낫겠습니다. 평소라면 400m는 산책하듯 걸을 수 있는 거리죠. 하지만 이 폭염 속에서는 체력을 갉아먹는 죽음의 레이스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지하철역 계단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계단을 서너 칸 내려가자마자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수리를 찌르던 직사광선이 사라지더니 지하 깊은 곳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제 온몸을 감쌌어요. 마치 펄펄 끓는 오븐 속에서 빠져나와 그늘진 숲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지하 통로는 수많은 사람으로 붐비고 있었지만 공기는 전혀 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고 평온한 얼굴로 이 거대한 지하 세계를 걷고 있었어요. 안내판을 보니 이 지하 통로는 단순히 전철을 타기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대형 백화점, 관공서, 수많은 사무실 건물의 지하 1층과 거미줄처럼 모두 연결되어 있었어요. 지상의 끔찍한 더위를 완벽하게 피해 쾌적하게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목적지까지 수백 미터를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층위의 도시가 존재했던 겁니다. 저는 벽면에 놓인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지상에서 빨간불을 기다리며 숨막혀 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안전하고 여유로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그런데 벤치에 앉아 땀을 식히던 중 불현듯 무서운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25년간 복지 정책을 다뤄온 행정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쾌적함 이면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짚어내는 게 제 직업이죠. 이 거대한 지하 공간과 지상의 수많은 정류장, 촘촘한 편의점들의 차가운 공기를 불어넣으려면 대체 얼마나 많은 전력이 필요한 걸까요? 만약 전력망이 견디지 못하고 단 1시간이라도 블랙아웃이 온다면 이 도시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할 겁니다. 유럽에서도 폭염 때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이 바로 낡은 전력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전력 시스템은 이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 외곽의 거대한 발전소, 끊임없이 돌아가는 변전소, 그리고 이 모든 설비를 폭염 속에서 점검하고 수리하는 수많은 현장 노동자들의 땀방울이 있어야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차가운 에어컨 바람 뒤에는 누군가의 뜨거운 헌신과 오랜 시간, 다져온 단단한 인프라가 거대한 척추처럼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시 다이어리를 펴고 떨리는 손으로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날씨가 시원한 게 아니라 인프라가 더위를 이겨내고 있는 것이다. 지하 통로를 빠져나와 목적지인 동네 주민센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는 무더위 쉼터라는 커다란 표지판이 붙어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쾌적한 공기와 함께 삼삼오오 모여 장기를 두거나 담소를 나누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흥겨운 트로트 가락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특별하고 거창한 수용소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평소에도 편하게 드나들던 익숙한 공간을 재난 대피소로 전환해 놓은 영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낯선 공간을 두려워하는 노인들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 본 정책이었죠.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주민센터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런 쉼터가 동네마다 촘촘하게 있으면 큰 걱정은 없겠다고, 유럽에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고 칭찬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그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걸어서 여기까지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저희가 통제할 수 있으니 다행이죠. 진짜 위험한 분들은 폭염의 기력을 잃어 이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좁은 단칸방에 혼자 누워 계신 어르신들입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25년 전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꼈던 가장 끔찍한 사각지대를 이 평범한 동네 공무원이 정확하게 짚어낸 겁니다. 아무리 에어컨 정류장이 훌륭하고 지하 통로가 시원해도 문 밖으로 나설 힘조차 없는 독거노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직원은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서류철을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이 동네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그 옆으로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나 X 표시가 수없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직원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부 확인 명단입니다. 폭염 경보가 내리면 이분들께 매일 전화를 걸어 생사를 확인합니다. 전화를 3번 이상 안 받으시면 그 즉시 저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야 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국은 화려한 인프라 뒤에서 행정력이 직접 발로 뛰며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안위까지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직원의 전화를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많이 더우시죠? 물은 드셨어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질문의 내용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대답을 들으며 그는 명단에 파란 펜으로 작게 동그라미를 쳤어요. 에어컨은 잘 나오는지, 선풍기 방향은 벽 쪽을 향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물었죠. 저는 그 통화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건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어요. 요양보호사로 평생을 일했던 제 귀에는 그 대화가 철저한 실전 매뉴얼로 들렸습니다. 어르신들의 상태를 전화 한 통으로 파악하려면 핵심만 짚어야 하거든요. 식사는 하셨는지, 어지러운 곳은 없는지 확인하는 질문들이 매끄럽게 이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무원이 이런 디테일까지 챙긴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통화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네 번째 통화에서 찾아왔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수화기 너머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직원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명단을 한 번 내려다보더니 전화를 끊고 다시 번호를 눌렀습니다. 두 번째 시도였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죠.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텔레비전 소리와 냉방기 소리가 섞인 이 평화로운 쉼터 안에서 갑자기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오랜 현장 경험상 폭염 속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건 단순한 외출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탈수나 열사병으로 쓰러져 수화기까지 손을 뻗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직원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오전 704호 어르신 외출하시는 거 보셨나요? 대답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통 보이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죠. 직원은 지체 없이 동네 통장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통장이라는 직책은 제게 아주 낯설었어요. 행정 조직의 말단이면서도 동네의 모든 사정을 꿰뚫고 있는 이웃이라고 통역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통장님, 지금 704호 어르신 전화가 안 되는데 제가 댁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짧은 통화를 끝으로 직원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생수 2병과 부채, 그리고 물티슈를 작은 가방에 챙겨 넣었죠. 자동화된 재난 경보 시스템은 유럽에도 많습니다. 기온이 40도를 넘으면 휴대전화로 요란한 알림이 울리죠. 하지만 경보음이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진짜 사람을 살리는 건 전화를 받지 않을 때 문을 두드리러 나서는 누군가의 두 발입니다. 저는 직원의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통역사가 위험할 수 있다고 말렸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 도시가 혼자 남은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끝까지 봐야 했습니다. 주민센터 문을 나서자 지옥 같은 열기가 다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오후 3시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어요. 지면에서 올라오는 복사열 때문에 숨을 쉴 때마다 턱턱 막혔습니다. 직원의 셔츠는 벌써 땀으로 젖어 들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빠르고 거침이 없었죠. 15분을 걸어 오래된 임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양산을 쓴 통장님과 합류했어요. 우리는 낡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는 에어컨 환풍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더운 바람이 꽉 차 있었고 숨이 막힐 듯이 고요했습니다. 704호 문 앞에 섰습니다. 직원은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10초 정도 기다린 뒤 다시 초인종을 눌렀죠.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너무 세게도 아니고 너무 약하게도 아니었어요. 어르신, 주민센터에서 왔어요. 안에 계신 분이 놀라지 않도록 배려하는 노련한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통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옆집 문을 두드렸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문을 반쯤 열고 나오더니 요 며칠 더워서 어르신이 밖으로 통 안 나오셨다고 말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머릿속으로 최악의 상황이 그려졌어요. 직원이 조금 더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어르신, 전화가 안 돼서 걱정돼서 왔어요. 계시면 소리 한 번만 내주세요. 제발. 그때였습니다. 안쪽에서 바스락거리는 미세한 소리가 났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눈빛이 달라졌죠. 몇 초 뒤 쇳소리가 섞인 아주 작은 목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누구요? 그 짧은 두 글자의 좁은 복도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어요.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직원은 문에 바짝 붙어 목소리를 한껏 부드럽게 낮췄습니다. 어르신, 동주민센터예요. 전화가 안 돼서 쉼터 모시고 가려고 왔어요.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안에서는 아주 느릿느릿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까지 걸어오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찰칵 하고 잠금 장치가 풀리며 낡은 철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공기는 바깥 복도보다 훨씬 더 뜨겁고 탁했습니다. 어르신은 쓰러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도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고 땀에 젖은 얇은 옷이 마른 등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선풍기 한 대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방 안의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어르신은 미안하다는 듯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더워서 기운이 없어서 잠깐 누웠는데 전화 오는 줄도 몰랐네. 나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해서 미안해요. 그 평범한 말이 제 가슴을 강하게 쳤습니다. 더워서 잠깐 누웠다. 기운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폭염이라는 재난이 노약자를 사냥하는 가장 흔하고 무서운 방식입니다. 아무런 굉음도 내지 않고 그저 사람의 기력을 조용히 빼앗아 영원히 잠들게 만들죠.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수도 없이 봤던 그 고립의 순간을 한국의 공무원들은 문을 두드려 깨부수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호들갑을 떨거나 어르신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어르신을 부축해 의자에 앉혔죠. 가방에서 시원한 생수를 꺼내 뚜껑을 열어 건넸습니다. 물을 벌컥벌컥 드시지 않도록 곁에서 조용히 속도를 조절해 주었어요. 통장님은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옆에서 부채질을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거창한 구조 작업이 아니라 꼭 딸이 친정엄마를 챙기는 것처럼 다정하고 익숙했습니다. 어르신, 이 날씨에 혼자 계시면 큰일 나요. 쉼터로 같이 가셔요. 직원의 말에 어르신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지 못했습니다. 렌즈에 담기에는 너무나 숭고하고 조용한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폭염에 강한 이유에 대해 적었던 이전의 분석들을 모두 지웠습니다. 차가운 에어컨도 거대한 지하상가도 촘촘한 편의점도 정답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바로 사람이었어요. 더위에 지쳐 누워있는 이웃을 위해 땀을 흘리며 기꺼이 400m의 땡볕을 뚫고 걸어와 문을 두드려주는 사람. 그 보이지 않는 끈끈한 사회적 연결망이 한국이라는 거대한 도시를 붕괴로부터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기술로 시작되지만 결국 사람의 손길로 완성된다는 것을 저는 서울의 좁은 아파트 복도에서 배웠습니다. 제6장. 쉼터의 진짜 의미와 시스템의 진화. 우리는 어르신을 모시고 천천히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펄펄 끓고 있었죠. 하지만 돌아가는 길은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이 어르신의 한쪽 팔을 단단히 부축했고 통장님이 작은 양산으로 따가운 햇볕을 꼼꼼하게 가려주었으니까요. 25년 전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늘 혼자였어요. 독거노인을 돌보는 일은 오롯이 제 개인의 책임이었고 거대한 기상재난 앞에서는 늘 숨이 막히는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공공의 행정력과 동네의 이웃이 마치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움직이고 있었죠. 15분 남짓 걸어 다시 무더위 쉼터인 주민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시원한 공기가 밀려오자 어르신의 굳어있던 표정이 눈에 띄게 편안해졌습니다. 쉼터에 모여있던 다른 동네 노인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아이고, 김영감 이제 오네. 날도 더운데 왜 이리 늦었어. 누군가 퉁명스럽지만 다정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은 멋쩍게 웃으며 빈 의자에 가 앉으셨죠. 그 자연스러운 풍경을 보며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단절된 수용소가 아니었어요. 원래 끈끈하게 이어져 있던 동네 사람들의 일상이 쾌적한 온도 속에서 그대로 연장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시원한 물을 드시고 안정을 찾는 것을 확인한 뒤 저는 아까 그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고 싶었어요. 얼굴이 땀범벅이 된 직원에게 저는 통역사를 통해 물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들의 헌신적인 관리 시스템이 오늘 한 생명을 구했어요. 유럽의 어떤 선진국도 이렇게 촘촘하게 노인들의 안위를 살피지는 못합니다. 비결이 대체 뭡니까? 저는 내심 한국의 첨단 IT 기술이나 엄청난 복지 예산에 대한 자랑이 돌아올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직원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희도 처음부터 이렇게 잘했던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많은 시행착오와 아픈 기억들이 있었죠.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아픈 기억이라니요? 직원은 탁자 위에 놓인 서류철을 정리하며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1994년에 끔찍했던 더위와 2018년에 최악의 폭염을 겪으면서 수많은 분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때 뼈저리게 배웠어요. 더위는 그저 날씨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막아야 할 치명적인 재난이라는 사실을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것을 발판 삼아 시스템을 진화시키는 나라는 흔치 않죠. 한국의 무더위 쉼터와 촘촘한 안부 전화망은 하루아침에 누군가의 천재적인 아이디어로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폭염 속에서 홀로 세상을 떠나야 했던 수많은 노인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빚어낸 슬프고도 단단한 사회적 반성문이었던 겁니다. 직원은 다시 전화를 들었습니다. 아직 확인해야 할 빈칸이 명단에 수두룩했거든요. 저는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쉼터 구석에 서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창한 첨단 기술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2018년의 비극을 잊지 않고 매년 여름마다 명단을 업데이트하며 전화를 거는 사람의 성실함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즉시 낡은 아파트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그 땀방울이 기적을 만듭니다. 저는 다이어리를 꺼내 적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천재적이라서가 아니라 끈질기기 때문에 위대하다. 그들은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기로 사회적 합의를 끝낸 것이다. 오후 4시가 넘어가고 있었지만 열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쉼터 안은 평화로웠고 선풍기는 일정한 간격으로 부드럽게 회전하며 쾌적한 바람을 실어 날랐어요. 통역사가 다가와 제게 물었습니다. 실비야, 이제 관공서 브리핑을 들으러 갈 시간입니다. 이동할까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브리핑은 필요 없습니다. 진짜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는지 오늘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으니까요. 종이에 적힌 통계 수치보다 방금 전 낡은 철문을 두드리던 공무원의 주먹이 1000배는 더 정확한 데이터였습니다. 우리는 주민센터를 나서기 전 소파에 기대어 쪽잠을 주무시는 704호 어르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깊게 주름진 얼굴이 아주 평온해 보였어요. 만약 오늘 직원이 전화를 걸지 않았다면, 그리고 끝내 찾아가지 않았다면 저 평온한 얼굴을 내일은 볼 수 없었겠죠. 저는 이 도시가 가진 보이지 않는 거대한 품을 느꼈습니다. 섭씨 40도의 맹렬한 더위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촘촘한 그물망 앞에서는 끝내 힘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저녁 7시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여전히 뜨거웠어요. 한낮에 맹렬한 직사광선만 사라졌을 뿐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건물이 온종일 머금었던 열기를 무거운 숨결처럼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끈적한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통역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다시 숙소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한국의 폭염 대처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꼭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유럽의 거리는 해가 지면 상점들이 문을 닫고 죽은 듯이 고요해집니다. 폭염 속의 밤은 고립 그 자체였죠. 하지만 서울의 밤거리는 전혀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로변의 버스 정류장에는 밝은 LED 조명이 들어왔고 안에서는 여전히 시원한 냉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늦은 시간 퇴근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피곤한 다리를 쉬며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어두침침하고 위험한 공간이 아니라 밝고 쾌적한 안전지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죠. 길을 걷다 보니 골목 어귀마다 편의점의 환한 간판들이 등대처럼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곳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편의점 안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이 텅 빈 냉동고에 커다란 얼음컵을 부지런히 채워 넣고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배달을 하는 기사들이 헬멧을 벗고 들어와 차가운 이온 음료를 들이켰습니다. 야간 작업을 나가는 건설 노동자들도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도시락을 데우고 있었죠.
누구 하나 눈치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4시간 내내 열려있는 이 환하고 시원한 공간들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을 넘어 밤의 폭염을 견디게 해주는 촘촘한 오아시스였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지하철역 입구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사람들은 지하로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깊은 땅속으로 내려갈수록 공기는 쾌적해졌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어 천장의 거대한 환풍시설을 바라보았어요. 낮부터 밤까지 이 거대한 지하 공간의 냉방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전력이 쉴 새 없이 흐르고 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변전소에서 밤샘 근무를 하는 기술자들,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는 정비공들의 보이지 않는 땀방울이 이 도시의 밤을 시원하게 지탱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숙소 근처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여름 밤의 열대야 속에서도 동네 주민들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와 산책을 즐기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다녔고 노인들은 정자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다이어리를 무릎 위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떠나기 전 오만한 마음으로 미리 적어두었던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완전히 뜯어버렸습니다. 무너지는 도시, 방치되는 약자들. 그런 제목들은 이곳 서울과는 단 한 글자도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대신 완전히 새로운 제목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폭염이 지운 길 위에 사람이 길을 내다. 펜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도시는 폭염이라는 자연재해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닙니다. 40도의 폭염은 여전히 사람의 몸을 지치게 하고 괴롭히죠. 하지만 한국은 그 더위 속에서 단 한 사람도 고립되어 혼자 쓰러지게 두지 않았습니다. 쓰러지기 전에 쉴 수 있는 그늘막을 치고 편의점의 문을 열어두고 시원한 정류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조차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직접 전화를 걸고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25년간 유럽의 노인 복지 정책을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저는 솔직히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 많은 예산과 더 화려한 대형 병원을 짓는 것에만 집착했어요. 하지만 진짜 재난 상황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수백억 원짜리 시설이 아닙니다. 이웃의 부재를 눈치채고 문을 두드려주는 통장님의 오지랖, 끈질기게 전화를 다시 거는 말단 공무원의 책임감, 그리고 더위에 지친 이방인에게 그늘로 가라고 손짓해주던 백발 노인의 다정함입니다.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로 쿨링 포그를 뿌리는 살수차가 시원한 물줄기를 내뿜으며 지나갔어요. 내일 아침이면 도시는 조금 더 식어 있을 겁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숙소를 향해 걸었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끈적거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묵직한 감동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저는 다시 704호 어르신이 계신 무더위 쉼터로 가볼 생각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울의 열기는 여전히 맹렬했어요. 창밖을 보니 아침 8시부터 이미 거리에 아지랑이가 짙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날씨라면 서둘러 에어컨을 켜고 커튼을 쳤을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제와 완전히 달랐어요. 섭씨 40도의 뙤약볕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짐을 챙겨 호텔 문을 나섰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까지는 아직 3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죠. 저는 인천공항으로 곧장 가는 대신 어제 갔던 동네 주민센터로 다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704호 어르신이 무사히 쉼터에 나오셨는지 꼭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택시에서 내려 쉼터 입구로 걸어가는 길에 어제 보았던 동네 편의점과 약국 앞을 다시 지났습니다. 그곳들은 이른 아침부터 변함없이 문을 활짝 열고 시원한 공기를 골목으로 뿜어내고 있었어요.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은 그 서늘한 간격을 징검다리 삼아 안전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뛰거나 서두르지 않았죠. 버스 정류장의 에어컨 부스 안에는 밤샘 근무를 마친 청년이 몸을 기대고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거대한 열기 속에서도 각자의 리듬을 잃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굴러가고 있었어요. 주민센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원한 냉방기 바람이 기분 좋게 뺨을 스쳤어요. 쉼터 안은 아침 일찍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저는 구석에 마련된 소파 쪽을 가장 먼저 살폈습니다.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어제 땀에 흠뻑 젖어 현관문 앞에 쓰러지듯 누워 계셨던 그 어르신이었죠. 오늘은 아주 단정한 셔츠 차림으로 다른 노인분들과 담소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통역사가 제 안부를 전하자 어르신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두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고맙다는 짧은 말 대신 끄덕이는 고개와 따뜻한 손바닥의 온기가 모든 것을 웅변하고 있었죠. 어제 낡은 아파트 계단을 뛰어올랐던 그 젊은 공무원도 보였습니다. 그는 한쪽에서 아침부터 다시 새로운 안부 명단을 들고 수화기를 쥐고 있었어요. 어르신, 밤새 잘 주무셨어요? 아침 식사는 하셨고요? 그의 목소리는 어제처럼 밝고 차분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제 했던 일을 오늘도 묵묵히 반복하고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지루하고 무거운 반복이 한 사람의 안전한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쉼터 한편에 서서 그 평화로운 풍경을 가만히 눈에 담았습니다. 텔레비전 너머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7080 통기타 선율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 최일선에서 돌봄 노동을 시작했던 2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무더위와 싸우며 홀로 남은 노인들을 찾아 헤매던 그 여름, 그리고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저의 치열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저는 평생을 바쳐 정책을 연구하면서 늘 제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의 낯선 도시, 서울의 이 작은 쉼터에서 저는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재난으로부터 사람을 구하는 것은 책상머리에 앉은 엘리트의 보고서나 천재적인 정책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이웃들의 관심, 부재중 전화를 그냥 넘기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는 집요한 행정력, 그리고 더위에 지친 약자가 머물 수 있도록 상업 공간마저 곁을 내어주는 촘촘한 연대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도시는 비로소 재난의 거대한 방패가 됩니다. 한국은 분명 덥습니다. 40도에 끓어오르는 폭염은 이곳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가혹하고 잔인하죠. 하지만 이 도시는 길 위에서의 기다림을 결코 개인의 몫으로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닫힌 문 뒤에 혼자 남겨두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릅니다. 제 가방 속에 든 다이어리에는 처음 서울에 올 때 예상했던 비판적인 붕괴와 절망의 기록은 단 한 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신 연대와 생존, 그리고 사람의 체온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시스템의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죠. 저는 이 촘촘한 한국식 그물망을 철저히 분석하여 우리 사회의 낡은 복지 시스템을 밑바닥부터 뜯어고칠 생각입니다. 한국이 뙤약볕 아래서 제게 가르쳐준 이 값진 교훈을 그저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낼 수는 없으니까요. 창밖으로 한강이 넓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묵묵히 품어안고 흘러온 강이죠. 폭염이라는 거대한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생동하는 서울의 발걸음처럼 굳건하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이 역동적인 나라가 전 세계에 가르쳐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완벽한 재난 대응 인프라는 천문학적인 돈이나 최첨단 기술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에어컨을 가동하는 거대한 발전소와 전력망이 도시의 뼈대라면 낡은 철문을 주저없이 두드리는 이웃의 손길과 전화를 받지 않는 취약계층을 끝까지 찾아내는 공무원의 끈기는 그 뼈대에 피가 돌게 하는 심장이었습니다. 결국 삭막한 시스템을 살려내고 완성하는 것은 언제나 사람의 체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의 이런 끈끈한 정과 촘촘한 시스템이 가장 자랑스러우셨나요? 폭염 속에서 겪었던 여러분만의 따뜻한 경험이나 기억에 남는 이웃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소중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큰 동력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 깊이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가장 뜨겁고도 시원한 여름을 경험한 실비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